네, 안녕하세요. 안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그동안 이제 골다공증까지 공부를 마쳤고요. 이번 영상부터는 콩팥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급성 콩팥 손상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다뤄볼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DIGO 학회에서 제안하는 2012년 급성 콩팥 손상, 급성 신손상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청 크레아티닌은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기준치의 약 50% 이상 증가했다거나 48시간 이내에 혈청 크레아티닌이 0.3mg/dL 이상 증가했다거나 혹은 소변량이 6시간 동안 시간당 kg당 0.5cc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를 우리는 급성 콩팥 손상, 급성 신손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소변량과 크레아티닌이라는 지표를 모두 고려하는 이유는 소변량이라는 지표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혈액량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보다 더 빠르게 콩팥 손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하지만 급성 콩팥 손상이 없더라도 내 몸의 혈액량에 따라서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특이도가 낮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방코마신이나 아미노글리코시드, 시스플라틴, 방사선 조영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콩팥 손상에서는 사실 이렇게 소변량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콩팥 손상만 일어나는 비핍류성 급성 콩팥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 소변량을 우리가 급성 신기능의 정의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아틴이라는 지표를 활용하는데 사실 이 크레아틴이라는 지표는 우리가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 초기의 시점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이미 사구체 여과율이 거의 50% 정도까지는 감소해야만이 그제서야 비로소 의미있게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MDRD 공식이나 CKD EP 공식 이런 공식을 활용할 때 이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공식들이 정상 안정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급성 콩팥 손상 환자에게서는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구체 여과율은 실제로는 망가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육류를 과다하게 섭취한 경우 그리고 크레아틴을 따로 섭취한 경우 그리고 횡문근 유해증에 걸리신 분들도 사구체 여과율이 실제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크레아티닌이 내 몸에 증가했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것처럼 잘못 해석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제산제 시메티딘이나 트리메소프린과 같은 항생제를 복용하면 이런 것들이 크레아티닌 분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내 몸의 혈중에 크레아티닌 농도가 올라갈 수 있고 또한 케톤체나 세폭시틴, 플루사이토신과 같은 이런 항생제에 의해서도 크레아티닌으로 잘못 오인돼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기능이 잘못하면 굉장히 낮게 측정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혈청 크레아티닌이라는 지표가 오르면 항상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려성 심부전이나 고혈압 환자에서 ARB 제제를 쓴다거나 SGLT2 이니비터 억제제를 같은 것들을 쓸 때 초기에 크레아티닌이 올랐을지라도 장기적인 예후에서는 굉장히 좋은 예후를 지니기 때문에 크레아티닌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콩팥 손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아티닌이라는 지표와 더불어서 소변량을 함께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어느 한 지표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 이 정의에서 7일 이내에 기준치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기준치라는 것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꾸준하게 다니고 있는 환자분이라면 과거에 이 환자분의 크레아티닌 기준치를 알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응급실에 내원한다거나 우리 병원에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이라면 크레아티닌의 기저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크레아티닌이 올랐을 때 이게 과연 급성 콩팥 손상인지 혹은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크레아티닌이 오른 상태인 건지 아니면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인데 여기서
급성 콩팥 손상이 같이 병발된 경우인 건지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감별하는 이유는 급성 콩팥 손상은 2주에서 3주 이내에 빠르게 크레아티닌이 정상 수치로 돌아올 수 있지만 만성 콩팥병이나 만성 콩팥병에 있는 급성 콩팥 손상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아예 정상치까지 돌아올 수는 없다라는 그런 치료의 목표치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급성 콩팥 손상인지 만성 콩팥병인지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이 연구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뭐 키몬이라든지 엔갈, 인터루킨 18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지표는 없는 그런 아쉬운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만성 콩팥병을 먼저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진단 기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사고체 여과율이 지속적으로 60 미만이면서 신장 손상의 증거가 적어도 1개 이상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정상세포성 빈혈이라든지 2차성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말초신경병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검사나 히스토리 혹은 신체 검사에서 확인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신장 초음파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면 만성 콩팥병에서는 에코제네시티가 증가했다. 콩팥이 굉장히 밝게 보이고 그러면서 신장의 크기가 10cm 미만으로 감소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당뇨 신장병이나 HIV 연관된 신장병이나 아밀로이드증이나 급성사고체 신염, 급성사이질 신염이나 이런 신정맥 혈전증이 동반된 경우에서는 실제로 만성 콩팥병이라고 할지라도 10cm 이상으로 약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외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외에서 항상 기억해서 판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가 급성 콩팥 손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 대비 50% 이상 상승했는지 봤더니 한 7일간의 데이터를 봤었을 때 1.7까지 올랐으면 사실 베이스라인보다는 한 1.8 이상을 올라야 되는데 현재 급성 콩팥 손상 기준에 맞지 않고요. 그러면 48시간 이내 0.3 이상 증가했는지 봤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는 급성 콩팥 손상, 신손상이 들어가지 않겠고요. 2번 케이스, 4번 케이스, 5번 케이스도 마찬가지 원리로 들어가지 않겠는데 3번 케이스는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인이 0.5 정도 됐습니다. 이때 7일 이내에 크레아티닌 수치를 팔로우를 해보니까 이때 1.0까지 올라서서 비록 크레아티닌이 1 미만이지만 0.5에서 1로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급성 신손상 정의에 만족한다. 그래서 3번 케이스는 급성 신손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류인데요. 분류는 이제 크레아티닌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상 상승하면 일단 급성 콩팥 손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준치에 만약에 2배 이상 증가하면 분류 2단계에 속하고요. 3단계는 기준치의 3배 이상 증가했을 때를 우리가 급성 콩팥 손상 3단계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변량도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분류 기호를 붙이는데요. 이렇게 단계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이 단계에 따라서 1단계에서 3단계로 가면 갈수록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석을 해야 된다거나 나중에 신장에 어떤 회복되는 정도를 우리가 가늠할 때 이 분류가 3단계로 가면 갈수록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나누고 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역학을 보면 사실 메타 분석에서 급성 콩팥 손상은 모든 입원 환자의 22%나 발생하고 5명 중에 1명 홀이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2명 중에 1명 이상으로 이렇게 급성 신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급성 콩팥 손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확실하게 원인을 찾고 치료에 들어가 주는 것이 환자의 콩팥을 빨리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팥 기능 저하, 급성 콩팥 기능 저하를 우리가 평가하는 지표로는 소변량과 크레아티닌을 모두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는 이유는 소변량도 한계가 있고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지표를 두 개 모두 고려하는데 이때 급성 콩팥 손상이 만성 콩팥병이 기존에 깔려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초음파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환자의 급성 콩팥 손상인지 만성 콩팥병인지 만성 콩팥병에 더해진 급성 신손상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급성 콩팥 손상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분류하는데 3단계일 경우에서는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다. 그래서 투석을 시행을 해야 되고 나중에 신장 손상이 회복이 굉장히 더딜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급성 콩팥 손상에 대한 정의와 분류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